담을 사람과 흘려보낼 사람의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둘째는 공부를 못해.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차석으로 수석도 못하고 가가지고 장학금도 3중으로밖에 못 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집에 있는 현수 지금 3수 중이거든.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함께 교류를 하면 교류할수록 내가 자꾸 비참해진다라는 느낌?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해로운 관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해로운 관계 1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왠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느낌.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오늘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관계의 그릇의 저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나랑 안 맞는 듯한 느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 빛과 그림자 중에 유독 그림자가 좀 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유병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림자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문제여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나 첫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정말 많은데, 뭔가 서로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인간관계들도 상당하죠. 나도 괜찮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뭔가 맞지 않는 느낌. 사실 맺고 있는 인간관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에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대인의 소외의 일면일까요? 어떻습니까? 일종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본 것만 최소한 수천 건 이상의 사례들을 좀 봤어요. 근데 저는 인간관계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오히려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인간관계가 엄청 양쪽으로 좀 팽창이 돼 있잖아요. 요즘에 카톡 친구 막 1,500명, 2,000명 넘는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다 모두랑 연결이 돼 있고, 팔로워 수가 막 1,000명 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뷔페집에 갔는데 먹을 음식은 없는 듯한,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고, 뭔가 우리가 또 SNS에다가 어떤 걸 올릴 때 보통 뭐 자기 음식 먹은 거, 해외여행 가서 뭐 찍은 거 이런 거 올리지,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의 슬픈 마음 이런 거를 사실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은 돼 있지만 얕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어떤 시린 느낌, 뭔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 함께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뭔가 진공막이 하나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 어떤 외로움의 그런 느낌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어떤 자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비상적인 관계여서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하고, 또 SNS에 노출된 그 사람의 면면은 항상 행복해 보여서 가끔 외롭기도 하고 가끔 슬프기도 한 내 삶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로움이 짙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그릇이라는 새 책을 내셨어요. 이게 사실 그릇이란 단어는 내가 그릇이 크냐 안 크냐 주로 그 척도로 사용해 왔잖아요. 관계의 그릇의 개념을 접목시키셨네요. 저는 관계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릇에는 모양이 있죠. 또 문양도 있죠. 또 재질도 있죠. 근데 사실요, 저는 그릇의 본질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문양에 좋은 부드러운 재질의 도자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쓰레기를 담고 있다 보면 그 빛깔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또 나는 누구에게 담기고 있느냐, 이런 깊이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담는 거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예쁜 도자기 그릇도 집집마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그냥 잡동사니를 담는 그릇으로도 쓰잖아요. 누가 쓰레기를 담진 않겠지만 그야말로 진짜 일상에서 어디 서랍에 넣어놓기는 쉽지 않은, 하지만 자주 쓰는 그런 물건들을 담는 큰 그릇들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릇마다 쓸모가 다른 법인데 그 그릇
그것에 어떤 관계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내 쓸모가 결정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를 만날 때는 거의 다 불행한 느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또 이 상담에 대한 관점 자체나 인식 자체가 좀 터부시 되는 게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까지는 안 오시다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이 참 많은 심리적 고통을 언급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불안이고요. 두 번째가 우울이고,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외로움, 단절감, 죄책감, 슬픔 많죠. 그런데 사실은 대표적인 감정이 세 가지입니다. 우울해서 슬픔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요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분노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2차 감정이거든요. 우울하니까 울화가 생기는 거고요.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세 가지로 본다면 불안, 분노, 우울이고, 두 가지로 보면 불안과 우울인데, 제가 이런 맥락들을 좀 찾을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지? 무엇 때문에 우울하지? 찾아보면 참 놀랍게도 대부분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침울해지고요. 사람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걸 넘어서서 거의 화병 걸려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 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도 이 관계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문명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담고 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에 가득 찬 분들을 만나다 보면 교수님의 감정 컨트롤도 중요해지겠어요. 사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관계는 거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자신은 이상형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꿈을 얼른 깨야 된다. 사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디 뭐 종교가 아닌 이상 없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인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군은 대표적으로,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받는 직업군이, 보통 내담자 분들은 담기기 위해서 올까요? 담으려고 올까요? 담기기 위해서 오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담는 자고 내담자는 담기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는 자꾸 좋은 걸 줘야 되고 내담자한테 뭔가 좋지 않은 거를 받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를 좀 지키고 저를 사랑하는 그런 리추얼과 행동 목록들이 정말 많고요. 조금 있다가도 그런 팁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지만 일상에서도 상담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워낙 공감력이 뛰어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공감의 경계에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해서 상대방 친구의 아픔과 슬픔과 힘든 이야기를 내 감정에 고스란히 담는, 내 그릇에 고스란히 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선한 의도예요. 선한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수님의 자기관리 기법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경계를 잘 세우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누구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관계는 짝이 있어요. 내가 자꾸 도움을 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도움을 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달라는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어차피 느낌 오잖아요, 병 같은. 그런 분한테는 부탁도 안 하고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좀 이렇게 요청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9번 들어주다가 한 번 안 들어주면 서운해하고 막 탓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서적 능력 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는 신체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 말고도 정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요. 포기 환경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공감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캐파, 그런 능력이 아주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건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혹은 타자 중심적인 어떤 공감을 발휘하다 보면 번아웃은 이래서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번아웃이 1974년에 프로이덴버거가 사실은 발명을 한 건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이제 대상으로 했었냐면 사람 돕는 직군들, 그분들에서 번아웃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은 사실 일보다 인간관계와 좀 더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정서적 능력이 매우 큰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효능감을 가지고 좀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상담자들을 많이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데, 정말 뛰어나고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인데 막 설명만 하고 훈계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잘 보면 공감은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서적 능력이 고가
고갈되어 있는 경우들을 저는 발견할 때가 있죠. 오히려 모두를 품으려다 먼저 지쳐버리는 경우가 되겠네. 그렇죠. 사실 자신에게 물이 있어야 넘쳐서 타인에게 향하거든요. 저는요, 조금 용어를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자신을 챙기는 걸 이기심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이타심의 반대말이 이기심이다. 근데 저는요, 용어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타심이라고 하지 말고 타인 돌봄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기심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자기 돌봄이 충분히 되어야 그 컵이 넘쳐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거지, 자기께 거의 없는데 타인을 돌볼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를 그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제가 담을 사람과 흘려보낼 사람의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담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해로운 관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께하면 별로 성장이 안 되고 별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책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부류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해로운 관계 1위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0.5만 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 가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경제적 손해를 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피곤한 이유는 그런 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요, 이런 측면을 저는 이기주의의 어떤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파울러스라는 사람이 2002년에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서적인 착취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자신에 대한 특권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면요, 자기 자랑하시면 돼요. 30분이 중요합니다. 30분 동안 하시는 거, 예를 들자면, 야, 씨, 내가 이번에 강남 아파트 3배 올라가지고 그걸로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10배 올랐잖아, 10배. 그래서 내가 너 19,800원짜리 거 사주는 거야. 고맙지. 이런 얘기 하면요, 고맙다, 이런 생각하면서 밥 먹을 분은 안 계세요. 아, 씨, 집에서 그냥 너구리나 끓여 먹을 걸 괜히 나가지고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요, 나르시스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나갑니다. 자신의 자랑을 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둘째는 공부를 못해. 얘 때문에 걱정이야. 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차석으로 수석도 못하고 가가지고 장학금도 3중으로밖에 못 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30분 동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그분 자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쵸, 현수. 우리 현수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삼수 중이거든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 현수는 사수야 오수야,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집에 오면서 아무리 뭐 비폭력 대화 이런 거 배웠어도 집에 오는 순간 굉장히 가정에 불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랑 함께 교류를 하면 교류할수록 내가 뭔가 자꾸 정서적으로 고갈된다는 느낌, 내가 자꾸 비참해진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낄 수 있고, 나르시스트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자기만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가는 건데, 이분은 주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스포트라이트 딱 한 명한테만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 딱 한 명한테만 켜지는 걸 바라고 나머지는 다 어둠 속의 그림자? 관객이죠. 관계. 절대 무대 안 올립니다. 심지. 근데 뭐 거기에는 가족들 예외가 없어요. 야씨, 아빠는 학교 다 걸어 다녔어. 학교 다 걸어 다녀가지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우수에 차 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러니? 넌 도대체 뭐 하는 애니? 그럴 때는 굉장히 비공감적인 모습이죠. 이게 사실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얘기할 때요, 이 가족들은 다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 피켓 들고 있어야 돼. 피켓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빠 짱입니다. 아빠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거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그 들고 있으면 얘네들 얼마나 팔이 아플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언제나 불만족 상태. 아, 피켓을 왜 이렇게 작은 걸 들고 와? 아, 진짜 잘 보이지도 않네. 그냥 좀 높게 좀 들어, 높게 좀. 약간 이런, 항상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에 차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나를 비춰주기를 바라는, 소위 아나운서님 흡혈귀라는 개념 있잖아요. 저는 이 드라큘라를 보면 겉으로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뭔가 좋은 걸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다가오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흡혈귀하고는 상호작용이 안 되죠. 이 흡혈귀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뱀파이어니까, 저는 나르시스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를 다 줄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이 사람은 다정할 것 같고 공감 능력도 있어 보일 것 같지만, 사실 공감 능력은 자신한테만 발휘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공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엮이면 엮일수록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이기주의자의 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면 뭔가 내가 매일 정서적으로 착취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겠네요. 아, 그렇죠. 정말 삶이 지옥일 수 있죠. 심지어 내 직속 상사가 나르시스트다.
이건 진짜 말할 수 없죠. 너무너무나 괴로운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이 강한 네. 이 마키아벨리즘이 강한 분들은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전략서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전략가 막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제갈량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들도 다 생각은 하는 건데 그게 감히 현실로는 보통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저분을 제껴서 내가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상은 할 뿐 실행을 하지 않거든요. 굳이 네 죄책감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한다라는 건 너무나 죄책감이 든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런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용의주도함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있을 때 일대하듯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은 왼쪽으로, 이 사람은 오른쪽. 예를 들어 볼게요. 마키아벨리즘적인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예를 들어서 황 팀장님 이번에 아주 잘했어. 이번에 좀 승진 좀 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김대리는 어때? 이러면 이게 느낌상 김대리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걸 황 팀장님께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김대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이분이 만약에 잘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김대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장님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장님은 아니요 나는 김대리 어떠냐고 물어봤지 나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자르더라고 팀장님이. 이렇게 사람을 장기말처럼 계속 옮기는 것에 능수능란한 사람들, 조종하는데 아주 능한데 이게 되게 간파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간파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약간 느낌은 이상해도 설마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착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한테는 그게 먹힐 수 있지만은 소위 걸리는 마키아벨리즘한테는 그게 거의 먹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당하면서도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첫 번째 나르시즘,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 세 번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이제 소시오패스를 의미하는데요. 소시오패스는 사실 나르시스트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뭐냐면 나르시스트는 어디까지나 정서적인 착취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정서적인 착취보다는 실질적 착취에 좀 더 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만날 때 진짜 나하고 해로운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되게 화가 나고요. 만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참한 것 같지? 그렇다고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는 없는데 뭔가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약간 나를 무시하는 듯한 신호들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일단 나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동의할 만큼은 아닌 그렇죠. 경우가 확실하진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찌개집을 갔어요. 근데 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찌개. 그랬더니 그 팀장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먹을 거예요? 나는 된장찌개. 뭐 먹을 거예요?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뭐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나 빼고 다 된장찌개잖아요. 아 이모 여기 된장찌개를 통일해 주세요. 아니 이모 힘드신데 김치찌개를 말이야. 그냥 통일해서 같이 먹어야지. 이게 무슨 사람이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좀 박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분이 먼저 김치찌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꼭 통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식당에 메뉴들이 있는데. 게다가 이모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누적돼서 가랑이에 빚었든 뭔가 아무튼 손해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되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기분 나쁨이 자꾸 존재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확실하게 증거는 없는데 정서적이거나 실제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거. 이거는 처음 때는 잘 모르고요. 인간관계 기본적으로 마라톤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피해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 관계가 되게 해로울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그릇에 그런 사람들이 담겨 있으면 좀 흘려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진짜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저는 손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절할 만한 사람은 벌써 손절했겠죠. 뭐 굳이 나와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아나운서 발을 누가 확 밟아요. 그러면서도 사과도 안 하고 가요. 그럼 기분은 나쁘죠. 왜 사과도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 딱 보니까 벌써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뭐 그걸로 뭐 1년 동안 그 인간을 부셔버리겠어. 그 인간을 손절해버리겠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분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절은 사실 불가한 거고요. 저는 관계는 온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붙어서 너무 내가 뜨겁고 너무나 괴롭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릇이 뭔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염물질이 꽉 차 있어,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의 그릇이. 그러면 조금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면 그 물이 그만큼 빠지잖아요. 그 공간이 열리는 만큼 내가 숨이 좀 트인다. 즉 관계에서 정말 해로운 관계도 관계를 손절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도 저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오히려 고통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그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 이를테면 슬쩍슬쩍 핑계를 대서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접촉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거든요. 에이, 나랑 뭔가 불편하긴 한데 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뭐 이런 불편한 사람을 내가 흘려보낼지 아니면 내 관계의 그릇에 담을지 어떻게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관계는 온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조금 거리를 두다 보면 조금 차갑죠. 영화 아바타에 보면 명대사가 있어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좀 긴가민가한데 너무 고통스럽다면 약간 거리를 두다 보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면밀하게 잘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이슈지 그 사람 이슈가 아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겨냥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농담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나쁘게만 봤는데 그런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손절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리를 조금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다가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계는 기본적으로 조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정됐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는 어떤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고,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서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손절은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하지만 굳이 내 관계의 그릇에 담아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관계를 좀 정리하거나 거리를 둬야 되겠다 싶을 때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자꾸 만나는데 뭐 물리적 거리를 줄인다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같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인간관계와 심리에 대한 콘텐츠가 저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포 영화에서 만약에 지하에 들어가지 마라. 지하에 들어갔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안 들어가요. 그럼 공포영화 시작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죽어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시군요. 아유, 진짜 지혜로우십니다, 라우서님. 근데 뭐 주변에 반드시 들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죠.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서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럼 그분이 다시 막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으로 변할까요? 그냥 결혼해서도 또 킬리만자로의 표범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꼭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랑 진짜 안 맞거나 내가 정말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에게로 전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애초에 많은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사실 이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하고 있으면 계속 서로가 퇴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뭔가 활동을 많이 같이 하지 않는 거, 물리적인 거리를 조금 두는 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프로젝트가 김 대리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딱 보면 이분은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자기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분의 성향을 보면 이번에는 다를까? 이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넌지시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좀 현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저는 운동을 같이 하러 가자, PT를 뭐 같이 하자, 뭐 저녁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되지 않는 거 참석 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괴롭다면 조금씩 그 거리를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멀리하는 기준은 심리적인 것이 훨씬 본질이라고 보는데, 관계를 바로 이렇게 손절을 해버리면 보통 역효과가 일어나요. 왜냐면 전화를 딱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전화할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뭐 만나서 얘기하면 뭐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그럼 내가 뭐 주식을 해가지고 좀 돈 많이 벌었다는데 그게 많이 기분 나빴어. 내가 밥도 사주고 그랬잖아. 아니 네가 기분 나쁘다면 얘기 안 할게. 그럼 뭐 프로젝트는 같이 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약간의 어깃장을 두는 거예요. 10번 전화를 하면은 9번 전화를 받는다든지 8번 전화를 받는다든지, 전화를 하면 문자로 대답을 한다든지, 개인톡을
톡을 하면 단체톡으로 답을 한다든지 약간의 어깃장을 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손절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거리를 둔다라는 건데 이것은 가족에게서 투영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가족 행사는 갈 수 있죠. 물리적 거리를 더 이상은 멀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어떤 대화를 해보는 거냐면 그냥 긍정적인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요즘에 막 다리가 새로 젖었나 봐요. 저기 이장 아저씨가 요즘에 좀 많이 아프세요. 그냥 특별한 막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마을의 어떤 사건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이야기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근데 현아야 너 근데 하면서 취업 얘기를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언니는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비교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때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날 때도 조금 빛을 만나고 좀 그림자적인 측면들은 약간의 거리를 조금 두는 거. 이것이 저는 관계에서의 조율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내 관계의 그릇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내 관계의 그릇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담겨 있는지 좀 확인한 다음에 내 관계의 그릇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그 차원에서 이 책에서도 제시하시기를 그러려면 내 감정의 그릇을 좀 살펴봐라. 내 그릇 안에 어떤 감정들이 담겨 있는지 하면서 이제 지하 1층, 지하 2층 개념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세 가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감정은 1층 감정이에요. 밝은 감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능적인 감정.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 사회적인 거, 뭔가 재밌고 익살스러운 거, 싹싹한 거, 사회성이 아주 높은 거.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바로 1층 감정입니다. 저는 이 1층 감정을 완벽주의자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1층 감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사회성이 일단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사회성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증진하다 보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너무 많이 발휘가 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좀 지치죠. 왜냐면 나를 돌보지 못하고 이 인간관계가 거의 중노동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 막 내가 사람 만나는 직군이다. 사람 만나는 직군인데 거의 막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 정확합니다. 사실 제가 막 여기서 만약에 아나운서님들과 함께 막 대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막 제가 막 엄청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아나운서님이 와 이현주 교수님은 완전 개콘 한번 나가야 되겠어. 개그가 그냥 장난 아니네. 그 제가 막 여기서 막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그래도요. 제가 페르소나로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다면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제 진짜 목소리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 사실요. 제 진짜 목소리는 제 얘기 들리세요? 뭔가 진공막이 쌓인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도요.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이제 외향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사람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6시여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눈치가 없게 아나운서님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이러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가죠. 가족의 핑계 뭐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가족하고 중요한 뭐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게 그럼 어디로 가세요? 지하철? 헉, 저랑 같은 선이네요. 막 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핑계를 대죠. 근데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다이소에서 뭘 좀 사달라고 해서 저도 뭐라 그럴까요? 저도 다이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따라간다면 굉장히 지칠 수 있다라. 외향적인 사람도 인간관계도 지칠 수 있고 특히 외향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페르소나가 너무 높은 사람 1층 감정인 완벽주의적 감정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하고 있으면서도 피곤할 수 있어요. 설령 제가 외향적이라 하더라도 1단계, 2단계는 받아들이지만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면서 저도 지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물론 내향인들은 1단계부터 지칠 수 있죠. 게다가 외향적이지만 페르소나가 강한 사람은 더 빨리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무대니까요. 두 번째는 사다리를 내려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하 1층 감정에 도달하는데 그 지하 1층 감정의 은유입니다. 도망자 감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 감정은 뭔가 정신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정신이 없는 도망자처럼 막 뛰어다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은 좀 1층 감정보다는 조금 어둡고요. 조금 사람의 눈매가 선명하다기보다는 정신없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그런 눈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항상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그래서 1층 감정이 정말 잘 기능하고 있을 때는 지하 1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1층 감정에서 뭔가 상실이 일어났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하 1층이 출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완벽주의자로 살고 있던 사람이 뭔가 문제가 확 터졌어요. 그럼 갑자기 도망자 감정이 출현하게 되고요. 도망자 감정은 다시 완벽주의자 감정을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도망자 감정에 가까운 감정은 불안이거든요. 불안은 강박과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건 강박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대고요.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꽃게가 딱딱한 동물이에요? 유연한 동물이에요? 딱딱한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하죠. 그런데 또 속은 아, 속은 유연. 겉바 속 부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은 강박을, 강박은 불안을 형성시킨다는 거죠. 도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강박적 행동을 하거나 뭐 중독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완벽하려고 하는 감정을 소환하고 또 완벽주의 감정이 깨지면 도망자 감정이 출현하고요. 근데 본질에서 볼 때는 이 도망자 감정인 지하 1층의 감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하 2층에서 출몰하는 괴물의 울음소리예요. 아주 옛날에 숨겨놨던 괴물이죠. 나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요. 한 50% 정도가 불안해요, 우울해요, 화가 나요. 이런 것 같은 정서적인 주제인데 약 50% 정도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사회 인텔리 분들 중에서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 이름을 모른다는 말일까? 내 직업을 모른다는 말일까? 기억상실증에 대한 얘기가 나기보다는 나의 안에 숨쉬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일 수 있죠. 그리고 감정과 생각은 같이 가잖아요. 우울한 생각을 하다면 우울해지고 불안한 생각을 하다면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의 감정인 도망자 감정은 어떤 걸 못 느끼기 위해서 자꾸 도망다니는데 그건 바로 지하 2층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림자 감정. 아주 무서운 괴물의 울음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몇십 년 동안 아예 가둬놓고 아예 목도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도 왕왕 존재합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를 내려가게 되는 그런 기질을 형성시키고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기법을 상담에서는 심상 기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빈의자 기법, 또 역할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깊이로 함께 안전 기제 속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철문이 닫혀 있으니까 자물쇠를 따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하 2층인 감정인 그림자 감정이 있는데요. 그 그림자 감정이 처음에는 괴물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는 괴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나의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괴물의 표소리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울음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면의 어린아이. 그런 것과도 굉장히 상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남성에게 있어서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승진 많이 크게 해가지고 100억 벌고 싶대요. 자기는 100억 벌어가지고 그런 건물주 되고 싶대요. 그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거 너무 자본주의적이죠?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니다. 잘 찾았다. 왜냐면 원래 원하는 걸 물어보면 해빙이라고 하는 소유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임장 좀 다니게끔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본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분이 방배동 쪽에 이렇게 진짜 보고 온 거예요. 가서 막 4층도 올라갔다 오고 막 이런 걸 다 해본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 1층에는 뭐를 입점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을 밀어붙이죠. 왜냐면 해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 돼서 이제 100억 건물 사가지고 거기를 다 입점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해보고 싶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유럽 여행이래요. 유럽 여행을 누구하고 가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아들하고 가고 싶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는. 아들하고 같이 가야죠. 가족하고도 같이 가야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들이 먼저 나왔다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 여행 어디를 가고 싶냐 그랬더니 튀니지를 지나서 이태리를 남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간다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게 다 두인이잖아요. 같이 간다는 게 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빙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빠하고 경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너무 그 여행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이후에 아빠하고 이제 둘이 가면서 막 유적지 설명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 아들과 둘만의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었던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역사적인 거를 공부하게 된 추동에는 아빠에 대한 이런 정서적 기억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절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점은 단순히 내가 요즘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라기보다는 그만한 내가 나무라면 뿌리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있죠.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 대한 그런 감정의 깊이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상담학에서는 표면 감정, 이면 감정, 심층 감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는 그거를 은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감정의 그릇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들여다봐라. 하다못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말할 때도 having, 내가 뭘 받기 원하시는지, doing, 내가 뭘 하기 원하는지, be, 또 내가 뭘 되기 혹은 어떤 감정을 갖기 원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마음의 그릇을 돌보는 시간을 정리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 닿았어요. 실제로 나를 바꾸고 싶으면 환경을 바꿔보라는 제안도 하셨고 삶에서 좀 낯선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몰입과 즐거움 기타 등등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셔서 뭔가 그것만 잘해도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사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우울이 있어서 온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 너무나 힘든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특히 제 내담자 중에는 중년
남성이 많아요. 왜냐면 중년 남성들은 중년 남성에게 상담을 하려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다 보니까. 근데요, 의외로 조금 심플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밑으로 막 내려가서 정신 분석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불행하다면 사실은 그 은유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목욕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목욕물 다 따라 내뿌리고 미지근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목욕물이 너무 차가우면 그냥 뜨거운 물 갖다가 들이부으면 됩니다. 미지근할 때까지. 내가 너무 불행하다면 사실은 나에게는 반드시 행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책에 그 중에 하나를 세렌디피티라고 적어놨거든요. 이 세렌디피티를 번역하면 뜻밖의 행운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학술적 용어로는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핸드폰에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게 칼국수다. 그럼 칼국수 어느 칼국수집 가서 먹기 뭐 이런 거 적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그걸 적다 보면 음식이 나오고요, 장소가 나오고요, 숙소가 나오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음료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쭉 적다 보면 한 30개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게 반복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되게 깨닫는 어떤 지점이 생깁니다. 그게 저는 굉장한 큰 하나의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무작위로 적다 보면 한 50개쯤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 바로 가능한 게 있고 2-3시간 정도 걸려서 가능한 게 있고 조금 더 오래 걸려야지 가능한 게 있어요. 저는요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은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님 아이스 얼그레이를 엄청 좋아해요. 쿠키하고 제가 좋아하는 쿠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촬영을 끝나고 갈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교차로에 있는 그 아이스 얼그레이와 쿠키 하나를 먹는다라는 거를 제가 다이어리에다 적어 놓는다면 제가 좀 힘들어도 그것을 버틸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렌디피티가 되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가 관념으로 그걸 먹는다와 진짜 배물어 먹었을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또 다른 간극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배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서관에 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책을 입니다. 저한테는 인생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말할 수 없는 좀 치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는 인생책들이 있고 또 도서관에 가면 별 좋은 강의 엄청 열리잖아요. 요즘에는 도서관 가면 진짜 뛰어나신 분들, 강사님들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료도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들을 수 있는 토대들. 그 강의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내 억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전보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행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혹시 아나운서님 제가 성인들을 만날 때요. 성인들 중에 정말 소중한 기억을 찾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찾아야 되는 자원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족여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둘만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빠와 내가 무등 태워주면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한마디 했던 말들. 우리 엄마가 언니 없이 나는 눈사람 만드는데 23일 날 막 눈사람 만들면서 혜정아 엄마는 사실 네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기억을 형성시키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놀이공원을 가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와 지금 이 순간 어떤 면에서는 계획해서 한 명씩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들은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더 떠나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여행을 좀 가봤다든지 라는 것도 미리 계획을 해야 갈 수 있지 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면 뭐 7, 8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이어리에다가 하나씩 적어난다라는 것은 할 일 목록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리에다가는 나에게 행복의 이유를 자꾸 찾아나가려고 하는 것. 너무 물이 차갑다면 뜨거운 물을 조금 더 형성시켜 나가는 것, 그걸 중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서 안 쓴 근육을 자주 써보는 스트레칭을 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내 일상의 리프레쉬를 경험하고 일상의 진일보를 경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봤고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내 관계의 그릇도 살펴보고 내 감정의 그릇도 살펴보고 내 마음의 그릇도 살펴보셔서 내가 하루하루를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부러라도 좀 찾으셔야겠어요. 너무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좀 앞서 말씀하신 다크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지 이거 그냥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또 교수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쓰다듬어 주신 것 같아서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요. 이 관계의 그릇책을 읽어보신다면 또 다른 경지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관계의 그릇의 저자 이은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 모르죠. 근데 사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하고요. 내 관계를 어떤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책과 삶이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